여 회장은 철근이 쌓여 있는 곳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이 비에 젖은 작업복을 걸친 채 무거운 철근 다발을 혼자 옮기고 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장 한쪽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위험합니다. 저기 비키세요. 여 회장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근 다발이 균형을 잃고 한 번에 쏟아져 내리려는 순간 여기! 이쪽으로 비키세요. 청년은 여 회장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며 철근이 떨어지는 반대편으로 뒹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비가 잔잔히 내리는 오전이었습니다. 공사장 바닥은 하루 종일 젖어 있었고 빗물은 흙과 섞여 여기저기 미끄러운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있었지요. 여 회장은 원래 계획에도 없던 현장 방문을 갑자기 결정하고 비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이상한 예감이 목덜미를 스치는 듯해 현장을 보고 가야만 할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에는 비를 피하려는 작업자들이 붕대를 감은 철근들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전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딱딱하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고 고압 절단기 소리와 크레인의 굵은 경고음이 섞여 공기는 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여 회장은 비서가 씌워주는 우산을 밀어내고 혼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기저기 공사장 구조물을 훑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묻어둔 기억이 이 빗속에서 끌려 올라오는 듯한 감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여 회장은 철근 적재 구역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이 비에 젖은 작업복을 걸친 채 무거운 철근 다발을 혼자 옮기고 있던 겁니다. 젖어서 무거워진 철근임에도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놀랄 만큼 반듯한 자세로 그것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여 회장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청년의 뒷모습, 다리를 옮기는 순서, 손목을 비트는 버릇, 30년 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습관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있을 수가 없지. 그녀의 중얼거림은 비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장 한쪽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위험합니다. 저기 비키세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빗물에 젖어 고정이 느슨해진 상부 철근이 와르르 쏟아지며 여 회장이 서 있던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비서는 비명을 질렀고 주변 작업자들도 놀라 뛰어왔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여 회장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근 다발이 균형을 잃고 한 번에 쏟아져 내리려는 순간 누군가가 강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아 몸을 끌어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비키세요.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청년은 여 회장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며 철근 낙하 지점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힘껏 뛰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두 사람이 함께 넘어질 듯 흔들렸지만 청년은 끝까지 균형을 잡아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십 개의 철근이 여 회장이 서 있던 자리에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빗방울 소리와 섞인 쇳덩이 충돌음은 누구의 심장이라도 움켜쥘 만큼 강렬했지요. 여 회장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에 휘청거리며 청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가까운 거리에서 보이는 청년의 얼굴이 또렷해졌습니다. 비에 젖어 이마까지 흐른 머리칼, 위험 직후인데도 차분히 안정시키려는 그 눈빛, 이 모든 것이 여 회장의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청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여 회장은 순간적으로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치밀어 오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죽도록 잊으려고 했던, 하지만 단 한 번도 잊히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보여주던 눈빛. 바로 그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비서는 다급히 달려와 여 회장을 부축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 회장은 비서를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청년만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시선이었습니다. 숨을 삼킨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 눈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청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은 거의 의식에서 흘러나온 듯 자연스레 튀어나왔지요. 자네 혹시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 청년은 갑작스런 질문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예의를 갖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여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까지 얼어붙는 듯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마치 몸속 어딘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주변에 떨어진 철근들은 여전히 빗물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여 회장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왜 이 아이는 그 사람과 이렇게 똑같은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여기에서 나를 구해준 걸까? 비는 계속해서 내렸고 청년은 자신보다 먼저 여 회장을 걱정하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지러우시면 잠시 의자 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청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비 내리던 공사장에서 죽을 뻔했던 순간 청년이 건넨 손길 하나가 여 회장의 지난 30년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가 점점 굵어진 오후였습니다. 공사장에서 가까스로 정신을 추스른 여 회장은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임시 사무동으로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까의 충격이 다시 밀려오는 듯 가슴이 묘하게 조여들곤 했습니다. 비서들은 재단의 최고 책임자가 위험한 사고를 당한 것에 더해 그녀의 안색이 심하게 변한 것을 보고 더욱 긴장한 표정이었지요. 사무동에 들어서자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비로 젖은 몸을 감싸며 퍼졌지만 여 회장은 그 온기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을 구한 청년의 얼굴이 계속해서 눈앞에 선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현재와 과거가 뒤섞여 버린 듯했고 30년 전 잃어버린 그 존재가 바로 앞에 서 있는 듯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물을 건네며 여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으로 가셔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아무 이상 없어. 그저 조금 놀랐을 뿐이야. 입으로는 괜찮다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자신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방금 전 청년의 눈빛을 마주했던 순간 마치 오래전 묻어버린 돌덩이가 갑자기 가슴 위로 튀어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닮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설명할 수 없는 연결 같은 것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들고 있었지요. 비서는 혹시 몰라 팀장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 회장의 조카이자 재단의 홍보이사인 김나윤이 사무동으로 달려왔습니다. 라윤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고모님, 여긴 왜 오신 겁니까? 이런 위험한 현장에 직접 내려오시다니요. 뉴스라도 나기라도 하면. 여 회장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라윤아, 아까 나를 구해준 청년을 찾아보려 한다. 그 말에 라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작업자 한 명을 굳이 찾아보겠다고요? 고모님께서요? 여 회장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그래. 이름이라도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사정을 조금 알아보고 싶어. 라윤은 표정이 굳어지며 여 회장의 상태를 흘끔거리며 살폈습니다. 고모님, 혹시 충격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신 건 아니죠? 현장 사고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셔서. 그런 게 아니야. 여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떨림이 라윤에게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보였던 겁니다. 라윤은 비서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디 다치신 건 아닙니까?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 직후엔 놀라시긴 했지만 다치신 곳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쇼크가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라윤은 답답하다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고모님, 작업자 신상은 인사팀이나 현장관리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고모님께서 직접 관심 가질 이유는? 여 회장은 말을 끊었습니다. 라윤아, 이유가 있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말이다. 그 말에 라윤은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철벽 같은 이성을 유지해온 사람이 오늘 갑자기 감정으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 라윤은 그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여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현장 총괄을 불러서 아까 나를 구해준 청년의 이름과 과거 이력 정도를 알아봐. 너무 깊이 파지는 말고 기본 정보만.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바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라윤은 여 회장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모님, 제가 보기엔 정말 위험합니다. 작업자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기자들 냄새를 맡습니다. 괜히 또 총수의 사적 개입이라도 나오면. 여 회장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를 보자마자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한 그날의 기억 말이다. 라윤은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날이라면 30년 전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여 회장이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상처였습니다. 고모님 설마 그 일을 지금. 라윤의 목소리는 겁과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보는데 왜인지 그 사람의 마지막이 떠오르더구나. 라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 회장이 말한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삶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금기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동은 잠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굵게 떨어지고 있었고 철근이 물에 부딪히는 소리와 절단기 진동이 멀리서 울려왔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그것과 대비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잠시 후 여 회장은 손을 떨며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떨림은 노쇠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감 같은 것에서 비롯된 떨림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청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 그날의 기억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 무언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느낌, 그 감각이 여 회장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철근이 떨어지는 장면보다 그 순간 자신을 감싸던 청년의 눈빛만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 마음속에 묻어둔 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스스로 열리고 있다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 여 회장은 이미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긴 밤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인지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은 모습은 평소에 강단 있는 회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정신을 몰아 다른 생각을 하려 해도 어제 공사장에서 본 청년의 얼굴과 눈빛이 계속 기억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강렬했고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여 회장의 가슴을 계속 흔들고 있었지요. 라이트를 켜고 일어난 시각은 새벽 5시 10분.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어떻게 됐나? 비서는 밤새워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놓았다는 말과 함께 아침 7시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여 회장은 서둘러 준비하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함께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7시 정각, 비서는 재단 집무실로 조심스레 들어와 서류철을 내려놓았습니다. 여 회장은 불안한 손으로 파일을 펼치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이 파일이 그냥 작업자의 신상 정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으나 속마음은 이미 그 선을 넘어 있었지요. 비서는 신중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청년 이름은 한지후, 29세입니다. 공공기록에 따르면 중학교 때까지는 보호기관에서 지냈고 이후 위탁가정으로 옮겨져 성인이 된 뒤엔 독립하셨습니다. 여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부모는? 비서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출생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기록은 당시 자료가 오래돼 일부 누락이 있지만 지우 씨는 생후 며칠 되지 않아 유일하게 구조된 아이였다고 합니다. 여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생후 며칠 만에 혼자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아이. 부모의 기록조차 남지 않은 채 보호기관으로 넘겨진 아이. 그 이야기 자체가 이미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 정말 단순한 우연이겠지? 여 회장은 마음속으로 수차례 되묻고 있었지만 대답은 계속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력으로 봐서는 대단히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각종 알바를 전전하면서도 성적을 놓지 않았고 성인이 된 후에는 기계전기 자격증을 따서 계속 현장에서 일하셨더라고요. 여 회장은 그 말에 미묘하게 마음이 저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인지 그 청년의 고단한 삶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가슴이 아릿하게 조여들었지요. 마치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을 때와 비슷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라윤은 회장에게 불려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들어와 비서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고모님, 아직도 이 청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건가요? 기록 보세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어려웠던 아이일 뿐이에요. 고모님이 구해준 걸 감사히 여기고 끝내면 됩니다. 여 회장은 눈길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윤아,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아이의 과거는 한 번쯤 들여다봐야겠구나. 라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모님 혹시 사고 충격 때문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시는 겁니까? 원래라면 이런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고모님이 아닌가요? 그 말은 뼈를 찌르는 듯 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여 회장은 지난 세월 철저히 감정을 차단하고 일과 책임만으로 자신을 지탱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 회장이 한 번 본 적도 없는 청년에게 이토록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라윤에게는 너무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겠죠. 그런데도 여 회장은 따질 수 없는 예감 같은 것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날이 불쑥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여 회장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지우라는 청년 그 아이를 구조한 사람이 누구라 했지?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많이 지워져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지우 씨를 최초 목격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비서는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기 회장님께서 이르셨던 그분과 같은 주소지에 살던 사람입니다. 순간 여 회장은 몸을 굳혀버렸습니다. 책상 위에 올린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떨렸습니다. 라윤은 여 회장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지우라는 아이를? 여 회장은 거의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그 사람, 30년 동안 여 회장이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던 이름, 그 모든 죄책감과 비밀의 중심에 있던 존재, 여 회장이 살아오며 가장 피하고 싶었던 그림자. 라윤은 당황해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고모님, 그건 그냥 동명이인일 수 있습니다. 혹은 기록 오류일 수도 있고요. 너무 멀리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 회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어깨, 얼굴까지 서서히 떨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떨림은 두려움인지 충격인지 혹은 오래 묻어둔 죄책감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우 씨는 구조 직후 병원에서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회복했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기록에 신기할 정도라고 적어놓을 정도로요. 여 회장은 덮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 순간 그렇게 낯설지 않았던 건가. 여 회장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 밖에는 새벽 햇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여 회장의 가슴속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의 과거를 끝까지 확인해야겠다. 30년간 봉인해온 기억이 새벽 공기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침 회의를 마친 뒤 여 회장은 다른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의 현장은 어딘가 더 을씨년스러웠고 바닥에는 흙탕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제 사고가 난 지점은 안전장비로 급히 봉쇄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작업자들이 서둘러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 회장의 시선은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레 어제 자신을 구해준 청년, 지우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잡음 없이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옮기면서도 불평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 회장은 그런 모습이 더 이상 평범한 노동자의 일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고집, 책임감, 그리고 눈빛 속에 담긴 묵직한 단단함이 30년 전에 그 사람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 회장은 비서의 도움 없이 홀로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서를 따돌리려는 듯 조용한 걸음이었지요. 지우는 작업을 멈추고 어제와 같은 예의 있는 태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여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위험한 날마다 자신을 먼저 챙기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 회장은 감정을 숨기고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고마웠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지우는 거수경례 비슷한 손짓을 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 회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서 말이야. 지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둘은 공사장 한켠의 임시 휴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쉬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였지만 오히려 그런 공간이 여 회장에게는 더 솔직해지기 쉬운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잠시 외투를 벗어두더니 작은 백팩을 열어 낡고 오래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 회장은 그 상자의 생김새만 보고도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의 나무 표면은 세월에 닳아 흐릿해져 있었고 모서리 부분은 금이 가고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가슴 어딘가가 서서히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지우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누가 제 손에 쥐어줬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항상 언젠가 찾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 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미 평범한 우연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우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째, 오래된 동전 하나. 둘째, 물에 번진 종이 쪽지 하나. 그리고 셋째, 쇠녹이 잔뜩 쓴 오래된 작은 열쇠 하나. 여 회장은 그 열쇠를 보는 순간 마치 정수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숨이 멎어버렸습니다. 저 열쇠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 나오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우는 그 열쇠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제게 넘겨준 분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커서 알게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 회장은 견디지 못하고 의자에서 몸을 굳힌 채로 열쇠를 쳐다봤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30년 전 여 회장이 살면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그 의료사고가 발생하던 날, 그날 잃어버린 개인 금고 열쇠와 형태도 색도 크기도 완벽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그녀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진실, 기록된 실수, 병원 조직의 은폐 흔적,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모든 죄의 증거가 숨어 있었던 열쇠였습니다. 여 회장의 입술이 마구 떨렸습니다. 손은 가느다란 전류가 흐르는 듯 한기와 열기 사이를 오갔고 눈은 열쇠에 박힌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너한테 있는 거지? 여 회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당시 저를 구조하셨던 분이 이걸 제게 남겼다고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여 회장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을 듣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여 회장이 잃어버린 그 사람, 그 사고의 진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존재, 그리고 끝까지 여 회장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우에게 이 열쇠를 넘겼다고. 여 회장은 손끝이 저릿해지며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점점 흐릿해 보였습니다. 그 얼굴 안에서 여 회장이 평생 잊지 못한 그 사람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러셨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젠가 이걸 찾으러 올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이걸 꼭 건네달라고 했답니다. 여 회장은 숨을 들이키지도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뛴다는 감각조차 사라진 듯 했습니다. 금고 열쇠가 지우에게 넘어간 과정, 그 이유, 그 의미, 그 모든 것이 여 회장이 감당하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잔인할 만큼 정확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지우가 나타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가 들고 온 열쇠 하나가 여 회장이 30년 동안 봉인한 진실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보내준 걸까? 지후와의 만남을 마친 뒤 여 회장은 말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분명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초점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도시의 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여 회장의 마음만은 도무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꺼내든 작은 열쇠는 차 안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 조용히 빛을 잃고 있었지요. 차가 재단 본관의 지하층으로 들어섰을 때 여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고실에 가자. 지금 바로.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고 곧장 앞장섰습니다. 이 명령은 30년 동안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금고실은 냉기가 감도는 회색빛 공간이었습니다. 긴 복도 양쪽으로 보관실들이 줄지어 있었고 가장 안쪽에 있는 방 하나가 여 회장의 개인 금고가 있는 곳이었지요. 그 방 앞에 서자 여 회장은 숨을 한번 고르며 열쇠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비서는 확인을 위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여시겠습니까? 지금 아니어도. 여 회장은 고개를 들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열 것 같구나. 문을 열고 들어선 금고실은 계절과 상관없이 늘 서늘했습니다. 벽면을 따라 오래된 철제 서랍들과 서류 보관함들이 늘어서 있었고 중앙에 놓인 작은 금고 하나가 시간이 멈춘 듯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금고 앞에 앉아 새로 얻은 열쇠를 조심스럽게 자물쇠에 맞춰보았습니다. 손이 떨려 열쇠 구멍을 제대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쇠를 돌리는 동안 그녀의 숨소리는 너무 작아서 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울리는 순간 여 회장은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해온 진실이 이제 막 문을 열고 달려 나올 것 같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금고 문이 열린 안쪽에는 겹겹이 쌓인 서류 뭉치, 당시 의료진의 보고서, 회의록, 그리고 녹음된 테이프 몇 개가 보였습니다. 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맡겨진 종이에서는 이미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그녀가 잊으려 했던 기억의 냄새가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의료사고 당시 수술팀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원인 주치의의 판단 지연, 응급약물 처치 시 각성 단계 확인 미흡, 모니터링 담당자 교체 전 공백 발생. 여 회장의 손이 몸서리치듯 떨렸습니다. 이 기록들은 모두 그녀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었고 그녀가 끝까지 부정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서류 뭉치 곳곳에는 붉은 펜으로 비공개, 열람 금지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도장은 재단이 당시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여 회장의 시선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또 다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사고 당시의 간호사 진술이 짧게 적혀 있었지요. 수술 중 정전 사태가 발생해 의료 장비가 일시적으로 멈춤. 비상전력이 늦게 작동해 환자에게 체내 산소 포화도 저하가 발생. 그 아래에는 여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그녀에게 돌아가는 흐름이었다는 것까지 기록돼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을 내리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도 덮었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금고실 전체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방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고
여회장 스스로조차 들어오지 않던 금단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이 모습으로 무너지는 광경은 비서조차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고 안쪽에서 작은 녹음 테이프 하나가 굴러나왔습니다. 여회장은 망설이다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테이프에는 익숙한 필체로 짤막하게 적힌 문장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날 나는 끝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회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문장은 30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의 말투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한 글자도 틀림없는 익숙한 문체, 심지어 서명까지 라윤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결로 중얼거렸습니다. 라윤, 내가 왜 여기 있어? 비서는 눈을 크게 뜨며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서명된 라윤은 조카 라윤이 아니라 바로 여회장이 잃어버린 사람, 그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여회장은 테이프를 손에 쥔 채 금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서럽고 후회스럽고 숨조차 쉬기 어려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잃은 것도 이렇게 덮어버린 것도 다 내 잘못이었구나. 금고실은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여회장의 울음소리가 금고의 차가운 벽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하게 묶여있던 매듭이 그 순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회장은 다시 한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 아이에게 열쇠를 맡긴 거지? 이 질문은 더 큰 의문을 향해 여회장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지우라는 청년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었는지 밝혀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었지요. 손바닥에 남겨진 작은 열쇠는 여회장이 외면한 모든 진실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고실에서 나온 뒤 여회장은 한동안 지하 복도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금속 냄새가 스며 있는 공기 속에 차갑고 묵직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고 가슴 안쪽에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심장 박동이 울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서류와 테이프를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며 자신이 30년 동안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 어떤 무게를 남들에게 떠넘기며 살아왔는지 마지막으로 천천히 되짚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창백하십니다. 여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괜찮네. 다만 오늘 하루는 긴 시간이 될 것 같구나. 그녀의 눈빛은 오래된 결심을 막 끌어올린 사람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기 전 여회장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사회방을 준비해. 서류를 모두 거기로 옮겨놓고. 비서는 놀라움과 함께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서류들을요? 지금요? 여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말고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사회가 소집되고 이사진과 고위 임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평소처럼 간단한 보고나 결제를 예상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보자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기존 회의와 관련 없다. 대신 우리 재단이 그동안 봉인해온 한 사건을 공개하겠다. 방안은 곧바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의 표지에는 이미 오래전에 묻힌 한 의료사고가 적혀 있었고 그 제목만으로도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고모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건은 이미 결론이 난 일이고 기록은 법적으로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회장은 그 말을 잠시 듣다가 조용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 결론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사회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차갑고 흔들림 없는 여 회장이 이토록 무거운 말투로 잘못을 인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 회장은 서류를 펼쳐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대로 그날의 수술은 나의 판단 미스로 인해 환자가 악화된 것이 맞다. 또한 재단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축소되고 일부 보고가 누락되기도 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라윤은 분노에 가까운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고모님, 이것은 재단의 명성을 무너뜨릴 일이에요. 지금 고모님이 이렇게 밝히면 언론이 들끓고 우리가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무너지면 무너지게 두겠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책임 인정이 그 안에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은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시고 그 청년과 만난 뒤부터 분명히 이상하십니다. 지금 상태로는 회장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여 회장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시선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옳은지 판단할 자신조차 없었습니다. 여 회장은 조용하게 라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윤아, 나는 어제 그 청년을 보고 감정이 흔들린 것이 아니다. 그 아이가 건네준 열쇠 때문에 오래전 봉인된 금고를 열게 된 것이다. 라윤은 한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금고라니 무슨 말입니까? 여 회장은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내가 평생 숨기려 했던 기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실도 있다. 이사회실의 분위기는 점점 압박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여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라는 청년은 그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아이였다. 그리고 나에게 열쇠를 전한 사람은 내가 그날 잃어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다. 라윤은 의자에 주저앉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 열쇠를 그 아이에게. 여 회장은 단호하지만 어딘가 슬픈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도 알고 싶구나. 그러려면 이제 진실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 회장은 각 문서를 이사들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재단 차원의 공식 발표와 조사에 들어가겠다. 여러분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비서는 그 순간 여 회장의 뒷모습을 보고 30년 넘게 쌓였던 죄책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여 회장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의 하늘은 먹구름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고 햇빛이 어슴풀의 건물 사이로 스며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손에 쥔 열쇠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너를 위한 마지막 약속이 되겠지. 그 목소리는 떨림도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잔잔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해온 진실이 마침내 그녀의 입으로 세상 앞에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재단 내부는 분위기가 점점 날카롭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의 진실 공개 발표 이후 언론은 재단 본관 앞을 연일 지키고 있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점점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사들과 간부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조직 내부에서는 여 회장이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난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래 묻고 덮였던 사건이 드러나며 용기를 내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소수였습니다. 그 와중에 라윤은 내색 없이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에서 여회장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으려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 더 은밀하게 움직이며 여회장의 결정이 흔들릴 만한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온화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입꼬리가 어딘가 불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공사장에서 묵묵하게 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몇 번이나 지우에게 재단 본관으로 오라고 했지만 지우는 오히려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회장님께 피해가 갈까 걱정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들을 남기며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더없이 고단해 보였습니다. 라윤은 바로 그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홍보실과 법무팀을 불러 은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우라는 청년이 우리 재단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와 사고와의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소문만 부풀려지고 있어요. 지금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고모님을 비롯해 재단 전체가 위험합니다. 법무팀의 한 과장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청년 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언론을 향해 어떤 발언이라도? 라윤은 서류를 탁 던지며 일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지게 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 아이는 고아였고 출생 기록도 불완전합니다. 이런 인물은 작은 의혹만 뿌려도 금방 흔들릴 수 있죠. 홍보실장은 불안해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께서 그 청년을 특별히 챙긴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더 커지는 건 아닐까요? 라윤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고모님을 지켜야죠.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한 채 기묘한 공포 속에 끌려가듯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뒤 공사 현장에서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있는 구역에 갑자기 감사팀이 찾아와 작업자들의 인사 기록을 검토했고 현장 반장은 지우에게 억지에 가까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자네 출생신고가 왜 이리 늦었나? 어릴 적 병원 기록이 왜 들쭉날쭉한가? 재단과 무슨 관계냐고 묻던데 혹시 무슨 말한 거 없어? 지우는 그 질문들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표정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단과 어떤 얽힘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그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대로 하루하루 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현장 사람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속삭임이 늘어나고 그가 지나가면 대화가 멈추는 순간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지우의 사물함에는 낯선 쪽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할 생각하지 마라. 이번 일에서 손 떼라. 내가 뭔지 다 알고 있다. 지우는 쪽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이 더 컸습니다. 그는 조용히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재단 본관에서는 라윤이 기자 2명과 비밀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 공사 현장에서 찍힌 지우의 출입 기록, 그리고 여 회장이 보호하는 듯한 장면들. 그는 단 몇 장의 프레임을 이용해 의혹을 조각하고 기묘한 흐름을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지, 왜 회장님이 그에게 집착하는지, 대중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추측만 던지면 알아서 퍼져나갈 겁니다. 라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짙은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권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한동안 재단 내부 상황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식 발표문을 준비하느라 매일 밤늦게까지 문서와 기록에 파묻혀 있었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지요. 그러던 중 비서가 다급하게 보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여 회장이 놀라 시선을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비서는 주저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가 공사 현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라윤 이사님 쪽에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여 회장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라윤이가 또 무슨 짓을? 비서는 혹시나 하고 말렸습니다. 회장님,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여 회장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빠르게 현장을 향했습니다. 심장은 오래전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듯 아프게 뛰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어떤 보호 본능이 더욱 강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는 이미 감사팀과 작업반장 그리고 몇 명의 낯선 남자들이 지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그 한가운데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만들 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키자 여 회장은 지우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구나. 그 말 한마디가 지우에게는 이유를 모르는 큰 파도가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뒤집힐 조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여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지우를 지키는 것은 30년간 묻어둔 죄책 감정 때문만도 아니었고 단순한 책임감 이상의 감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죄를 바로잡는 것뿐 아니라 지우라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더 큰 결심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 회장은 현장에서 지우를 감싸 안고 돌아온 뒤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단 본관의 집무실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고 서류들과 회의 자료가 널린 책상 위로 여 회장의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눈빛,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고민에 잠겨 있었고 라윤이 벌인 일들이 단순한 견제나 오해로 끝날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잘 알고 있었지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종이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지우 씨에 대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출생 당시 기록, 구조 당시의 목격자 진술,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모았습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이제 정말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서류를 펼치는 순간 오래된 기록들이 눅눅한 종이 냄새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 회장은 손끝을 떨며 첫 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출생연도, 발견 장소, 신고 시점. 어릴 적 구조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확인된 자료엔 더 섬세하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록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후 일주일로 추정. 차량 전복 사고에서 유일한 생존자. 여 회장은 이 문장을 읽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사고는 그녀에게도 익히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0년 전 같은 시기에 발생했던 여러 사고 중 하나였고 그녀가 잃어버린 그 사람과 관련 있어 보이는 사고가 단 2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중요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구조자 라윤. 여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죽기 직전까지 그녀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사람의 이름이 지우 구조자 기록에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서는 여 회장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이 작성한 원본 문서는 대부분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주민신고 기록 일부에서 구조자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 회장의 시선은 기록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우를 구조했다고 적혀 있는 건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 회장은 의자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겨준 말, 원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 그리고 금고 열쇠를 전달한 정황까지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지우라는 청년 안에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고 당시 지우의 신체 상태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호흡 곤란, 심박수 급감, 응급수술 후 회복 반응 비정상적으로 빠름. 아래에는 한 의료진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기적 같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위험 단계였는데 갑자기 상승함. 여 회장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그 사람도 심장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고 역시 그 사람을 잃은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비서는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사고 당시 병원 기록을 더 찾다 보니 기증된 장기 수혜자 명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손에 쥔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물었습니다. 수혜자 명단이라고 했나?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우 씨가 그 명단에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방 안을 뒤덮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도 바닥을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 회장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말은 그 사고에서 그 사람의 장기가 지우에게 이식되었다는 뜻인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여 회장은 뒤로 몸을 젖히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30년 동안 잊지 못한 그 사람, 잃어버린 그 존재, 평생 죄책감과 함께 살아온 이름, 그 사람의 마지막 생명이 지우라는 청년 안에 이어져 있었다니. 비서는 여 회장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지우 씨의 의료 기록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식된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 기증의 출처는 그 사람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여 회장은 숨을 들이쉬는 것도 어려울 만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아이 가슴 속에 말끝을 이을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목을 막아버렸습니다. 심장은 단순한 장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 사람의 온기, 마지막 호흡, 마지막 박동, 모든 것이 지우에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서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우 씨의 회복 속도는 이상하리만큼 빨랐고 사고 당시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여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책임감과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금지해왔던 눈물이 서서히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제 삶을 다 살았으니 부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 회장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우에게 남겨진 열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록들,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었고,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이었고, 그 사람의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여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를 다시 불러오게.
이제는 그 아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떠났고 여 회장은 홀로 남아 책상 위에 서류를 한 장 한 장 쓰다듬었습니다. 과거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고 지우라는 청년은 그 과거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이제 여 회장은 그 중심을 피해갈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저녁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멀리서 택시와 버스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여 회장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오직 한 가지 생각만 가슴 깊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내게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구나. 저녁 노을이 재단 본관의 창문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기록들과 마주했던 여 회장의 얼굴은 피곤을 넘어 거의 지쳐 있었지만 그 안의 눈빛만큼은 어떤 결심을 굳힌 사람처럼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긴장 어린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우 씨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렀던 기억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감사나 사과의 말이 아니라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의 무게를 건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여 회장은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우에게 이 말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짐을 평생 쥐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여 회장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그 사이에 30년의 세월이 끼어 있는 듯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손을 모으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불안, 혼란, 그리고 어딘가 흔들리는 마음이 뒤섞인 듯한 표정. 여 회장이 들어오자 지우는 급히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불러주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요? 여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그게 아니야. 단지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서 부른 것이지. 여 회장은 지우의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을 단단히 모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우야, 내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지. 지우는 숨을 삼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감사팀에서 갑자기 조사를 하고 제가 사고 때 구조된 상황도 다시 파고들고 솔직히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 회장은 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에게는 과거의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어. 이건 너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지우는 손끝을 불안하게 비볐습니다. 듣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요. 여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이식된 장기가 있다지? 지우는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내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해서 간신히 살아났다고 들었습니다. 장기 기증이 없었으면 살지 못했을 거라고도요. 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너를 살린 그 장기. 그게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고 있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여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짚어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장기는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게 가장 소중했던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지우는 말을 잃은 표정으로 여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움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 깊은 곳에서 오래된 단서를 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여 회장은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했지. 그리고 그 마지막 도움을 받은 아이가 바로 너였다. 지우는 숨을 들이키며 천천히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기 힘든 듯 가슴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난 거였군요. 여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너를 처음 보던 날, 너에게서 낯설미 아닌 익숙함을 느꼈던 이유도 그 사람의 심장이 너 안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배웠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던 건가요? 이유도 없이 가슴이 먹먹해지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분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더욱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어쩐지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짊어진 것 같아 가끔 버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 회장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던 눈물이 지우 앞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넘쳐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줘서 고맙구나. 그 사람의 마지막 온기가 내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내겐 너무 감사한 일이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여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의 인연도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요. 여 회장은 그 말에 손을 떨며 지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스며 있는 감정은 어떤 온기보다 뜨거웠습니다. 지우야, 너는 그 아이의 아들이 아니다. 피도 닿지 않았고 나와도 아무 혈연이 없다. 하지만 너 안에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박동이 있다. 그걸 느끼는 순간 나는 너를 외면할 수 없었다. 지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만 떨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여 회장은 조용히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인연을 함께 지켜가면 좋겠구나. 그 말은 명령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으며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지우에게 건네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에 대한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대기실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30년 전 끊어졌던 한 사람의 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이어지는 듯한 깊은 울림과 재회의 정적이 가득했습니다. 공식 발표일은 어둑하게 흐린 오후로 정해졌습니다. 재단 본관 앞에는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기자들의 마이크가 삼각대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난 뒤의 공기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기자들은 여 회장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며 속삭임을 이어갔습니다.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고? 30년 전 사건이 진짜로 드러나는 건가? 청년과 관련 있다는 말도 있던데. 혈압이 오르듯 빠르게 쏟아지는 추측과 소문의 잔향이 재단 앞도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본관 1층 대기실에서는 여 회장이 마이크를 잡기 직전 마지막 점검을 받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발표문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각오되셨습니까? 오늘 발표 이후로 재단은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여 회장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이젠 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내가 평생 준비해온 모든 게 의미 없어지겠지. 지우는 회의장 한쪽 조용한 자리에서 손을 꽉 쥔 채 여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입할 자리는 아니었지만 여회장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힘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고 가슴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죄책감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간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고 여회장은 굳은 결심을 안고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빛날 정도로 강한 조명들 사이에서 여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세상 앞에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명은입니다. 30년 전 재단병원에서 발생했던 의료사고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거세졌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기록 버튼 위에서 떨릴 정도로 순간은 무거웠고 사람들의 들숨이 동시에 멈춘 듯 했습니다. 여회장은 한 문장씩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고는 의료진의 실수뿐 아니라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제 판단 미스로 인해 악화되었습니다. 재단 내부에서 사건이 축소되고 기록 일부가 은폐된 사실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자였습니다. 이제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짜 인정했어. 최명은이 직접 저 말을 하다니. 라윤은 발표문 뒤편에서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차마 방송 화면을 향해 시선을 주지 못한 채 놓칠 수 없는 권력의 시간이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회장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 감사와 조사를 받아야 하며 저는 오늘부로 모든 직위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켜야 했던 진실에 대해 늦게나마 용서를 구합니다. 말이 끝나자 전체 현장은 깊은 침묵으로 잠겼습니다. 재단의 수장으로 30년 넘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여회장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도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내부에 돌아오자 라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쫓아 들어왔습니다. 고모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재단이 끝나는 거 아시면서도 이러십니까? 여회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정적인 흔들림 없이 마치 오랫동안 준비된 장면처럼 말했습니다. 라윤아, 재단은 지금까지 거짓 위에 서 있었구나. 거짓은 결국 무너진다.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잃었지. 라윤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청년 때문입니까? 지우라는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망치시는 겁니까? 여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다. 오히려 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지우는 그 순간 방안을 가르고 나온 말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런 부담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조차 민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회장님 인생을 더 어렵게 만든 건 아닌가요? 여회장은 조용히 지우에게 다가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친근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져야 할 책임이었고 너는 그저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아이야. 지우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고모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지우는 재단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록도 불완전하고 신원도 명확하지 않은 아이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라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내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다. 그리고 그 사연은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기도 하다. 라윤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 회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 앞에서는 어떤 분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발표 내용이 뉴스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론은 폭풍처럼 흔들렸고 재단 주가는 곤두박질 쳤으며 협력 병원들은 문의 전화로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비서는 여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재단은 곧 외부 조사단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회장님 결정을 최초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고 평가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판 일색입니다. 여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내하겠다. 내가 만든 일 아닌가. 그 말 한마디에 비서는 더 이상 어떤 위로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지우는 본관 로비 창가에 서서 비에 젖은 도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마치 돌처럼 가슴속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 인생까지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지우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 회장이 그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다시 손을 잡으며 말했을 것입니다. 지우야, 내 탓이 아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오래 미뤄둔 진실 때문이다. 그날은 재단이 가장 낮게 가라앉은 날이었고 동시에 여 회장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우에게는 자신조차 모르고 있던 운명적인 연결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재단 공식 발표 이후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 도시는 온갖 기사와 온라인 글들로 뒤덮였고 여 회장의 이름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표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재단에 대한 비판, 의료사고의 책임 여부, 그리고 여 회장이 왜 지금에서야 진실을 말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여 회장은 그 모든 기사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었고 이제 그런 평가에 흔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외면했던 진실을 스스로 끌어올린 순간 그녀는 이미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퇴 후 첫날 여 회장은 오래전부터 구입해두고 사용하지 않던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심과 꽤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자리한 집으로 나무가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고요한 공간만으로도 숨이 쉬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천천히 풀려나와도 괜찮다는 듯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영상이나 뉴스, 전화를 확인하지 않는 여 회장의 모습은 비서에게는 낯설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래도록 피곤했던 여 회장의 숨이 놓이는 것 같아 안도의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가 조심스레 집 앞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따뜻한 호박죽과 편의점에서 산 듯한 카스텔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크게 준비한 선물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고 건네는 진심 같은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서 어색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 회장은 그의 말에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굳이 호칭에 얽매일 필요도 없지. 지우는 순간 얼굴을 붉히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어린아이 같다 느껴질 만큼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는 여 회장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집 안에는 사람이 살던 흔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 회장은 지우에게 청소와 정리를 같이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를 닦고 책을 정리하고 고장난 전등을 갈아 끼우는 일들을 차례로 해냈습니다. 여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서가 퇴근 후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우 씨 옆에 있을 때 표정이 훨씬 편안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여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편안한 게 맞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힘들지 않더구나. 며칠 후 여 회장은 지우와 함께 근처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걷는 경험조차 해본 적 없던 그녀에게 시장 골목의 혼잡함과 가벼운 웃음소리는 오히려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지우는 장바구니를 들고 여 회장의 뒤를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30년 동안 나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산 것만 같아. 지우는 여 회장을 천천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불러낸 이유, 이제 정말 잘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가슴속 이야기가 뭔지 이제야 알았고요. 여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지우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지우야, 너는 내 과거의 그림자를 끌고 온 아이가 아니다. 너는 내가 살아갈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일 뿐이다. 그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지우는 마음이 울컥해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진심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호시설에서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주눅들고 항상 조심해야 했으며 사람의 호의를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 회장은 지우에게 단 한 번도 의심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고 자신의 죄책감도 책임도 감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 회장의 작은 집 주방에서는 지우가 장에서 사온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설프지만 성실하게 레시피를 따라 만들었고 여 회장은 그런 모습이 귀엽다는 듯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여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하루 고맙다.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하루는 처음입니다. 여 회장은 한참 동안 지우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삶이 여전히 여기에서 뛰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지우는 그 말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어디에도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가 오래전부터 원했지만 어떻게도 얻지 못했던 가족 같은 온기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조금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 회장은 지우에게 집안의 작은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고 지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밤늦게라도 여 회장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 회장의 집에서 흐르는 시간은 오랜 죄책감으로 구겨진 그녀의 삶을 조금씩 다시 펼쳐주고 있었고 지우에게는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누군가의 옆자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도 이름도 과거도 공유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탱해주는 따뜻한 감정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 회장은 그 감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박동을 이어받은 존재이자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다. 겨울이 깊어진 어느 날 아침 여 회장의 작은 집 앞 골목에는
눈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이는 그 풍경을 바라보는 여 회장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사퇴 후 몇 주간의 시간은 그녀에게 몹시도 길고 낯선 여행과 같았지만 처음으로 멈춘 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랜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속죄하려던 마음의 무게까지도 이 고요한 집안에서는 조금씩 흩어져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아침부터 집 앞에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삽을 들고 천천히 눈을 밀어내는 그의 모습은 어느새 이 집의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 회장이 이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뒤로 거의 매일 찾아와 전등을 고치고 정원을 쓸고 저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던 사람처럼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온기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창문을 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춥지 않니? 잠시 들어와서 쉬어가도 좋겠구나. 지우는 장갑을 털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눈이 얼기 전에 다 치워놓고 싶어서요. 여 회장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가슴 한켠에서 은은하게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죄책감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그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느끼는 평범한 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오랜 세월 동안 갈망해왔지만 다시는 자신에게 없을 거라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그 자리에서 그늘처럼 따라오는 외로움을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둘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콩나물국과 김을 올려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죠. 여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한 대로 부르려무나.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고 혼자인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 회장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오랜 외로움과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따뜻함의 조각들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 회장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지후야, 나는 너에게 어떤 관계를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단다. 하지만 내가 살아줘서 내가 감사하다는 말은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너는 그 사람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지우는 눈을 깜빡이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이 저한텐 너무 큰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진짜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 회장은 지우의 말을 듣고 흐르게 두었던 눈물을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라는 청년이 자신에게 건넨 진심 때문이었고 그 진심은 여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온전히 닿아 있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재단의 공식 조사 결과는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여 회장은 그 모든 소음을 멀리 두고 지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같이 장을 보고 점심에는 따뜻한 국을 나누고 저녁에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여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간만에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동안 그녀를 짓누르던 금고 열쇠 그리고 지우에게서 돌려받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에게 그 상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는 너에게 돌려주고 싶구나. 이 열쇠는 너에게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우리 둘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겠지. 지우는 상자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빛은 놀라움과 울컥함, 그리고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에게 주셔도 됩니까? 여 회장은 부드럽게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박동은 내 안에 살아있지. 그러니 이 열쇠도 내가 지켜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니? 지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마음도,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살아갈 길도요. 여 회장은 지우를 향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하고 온전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흩날리는 작은 눈송이가 집안에 흐르는 고요한 공기와 맞물리며 마치 새로운 시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 회장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후야, 너는 내 인생이 마지막으로 건져낸 선물이구나. 그리고 지후는 따뜻하게 대답하듯 그녀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멈춰있던 여 회장의 삶은 지우라는 청년과 함께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의 마지막 박동이 이어준 새로운 가족의 출발이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